롤스는 인간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는 지위에 오를 수 있게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지상주의자인 로버트 노직인데요. 노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요. 만약에 재분배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개인의 소유물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간다면 그것은 강압행위와 같고 절도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오늘은 노직의 분배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국가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소국가론에 따르면 국가가 생기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먼저 자연상태가 있는데요. 자연상태에서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이라는 것을 지닙니다. 자연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자유로울 권리, 생명을 보존할 권리, 건강할 권리, 신체에 대한 권리,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취득한 것을 소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은 누구나 소유하는 것이라고 해서 소유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소유권은 타인의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보호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어떠한 권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제3의 기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작은 조직을 만듭니다. 이 작은 조직을 상호보호협회라고 하는데요. 이 소규모의 보호협회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하는 개인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납니다. 마치 오늘날의 보험회사처럼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생겼을 때 이를 보호하고 변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협회는 처음에는 동네 가게처럼 작았지만 회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전문화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리를 잘 지켜주는 협회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협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커진 상호보호협회가 일정한 지역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힘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거의 실질적인 국가라고 할 정도로 힘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극소국가라고 합니다. 상호보호협회의 규모가 거대해져서 일정한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을 극소국가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국가라고 정식으로 명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극소국가가 아직은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들의 회원들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호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립적인 개인들이 있는데요. 이 개인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거죠. 문제는 회원과 자립적인 개인들 사이에 권리 문제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길 경우에 당연히 일방적으로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다 보니 자립적인 개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불이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에 자립적인 개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 때문에 극소국가는 자립적인 개인들에게 저지른 부정의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고민한 끝에 어차피 규모도 커졌겠다. 일의 전문성도 생겼겠다. 그냥 자립적인 개인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즉, 지역 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단체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정식 국가, 최소 국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노직이 말하는 최선의 국가 형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선의 국가 형태는 최소 국가인데요. 왜 최소 국가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권을 보호하고 구성원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한다라고 해서 최소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직에 따르면 국가에 관한 결론은 최소 국가입니다. 이 최소 국가는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로부터 보호하는 협소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데요. 만약에 이를 넘어서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직은 왜 이렇게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최소 국가론을 주장했는지 소유권 이론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직은 분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분배라는 말 속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개인의 소유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직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것을 분배한다, 나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직은 분배라는 말 대신에 정당한 소유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노직의 이론을 소유권리론, 소유권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이 어떻게 정당한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인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직은 3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여서 최초로 사유재산을 삼았다면 그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없는 이 나무에 나의 노력을 가해서 만약에 배를 만들었다면 혹은 나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무에 대한 책을 만들었다면 혹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와 잎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모두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였다면 이것 또한 나의 정당한 소유물이 되겠죠. 이것이 노직이 말하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2번째 원칙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전은 어떤 것을 옮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받았다면 소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정당하게 양도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어떤 남자가 핸드폰을 갖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핸드폰 소유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핸드폰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소유는 당연히 정당하겠죠. 혹은 이 핸드폰의 소유주인 여자로부터 핸드폰을 선물 받았다면 그것도 당연히 남자의 것이 됩니다. 이처럼 소유 과정에서 어떤 거짓이나 속임수 없이 자발적으로 교환되거나 양도된 것 전달받은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소유에서의 취득의 원칙과 이전에서의 원칙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2 절차를 거쳐야만 그 사람의 소유는 정당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경우도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2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남자가 여자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여서 소유하는 경우 혹은 이 남자가 여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피해를 입히면서 소유했을 경우 혹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교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정당한 소유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3의 원칙인데요. 제3의 원칙은 교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제1원칙과 제2원칙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최초로 내 것으로 삼고 싶다면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거짓이나 속임수 없이 그것을 이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혹시나 부정의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제3의 원칙인 교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직은 최초의 정당한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하게 된 소유물,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유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일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일에 그칩니다. 만약에 그 이상으로 국민의 일에 개입을 한다면 그 순간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봤는데요. 이러한 점은 롤즈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국가, 복지국가와 상반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롤스와 비교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직은 개인이 지닌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이 우연적인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매력적인 외모, 말솜씨, 그리고 재능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속임수나 불법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에 대해서 온전히 권리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이렇게 걷어들인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거죠. 물론 그 사람의 타고난 외모나 재능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롤스는 우리가 가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은 공유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조건을 서로 나눠 가지고 태어났다고 봤는데요.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은 사회로부터 일정 부분 혜택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눔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롤스가 타고난 조건을 공유 자산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롤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노직은 자신의 이론을 비정형적인 분배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정형적이라는 것은 정해진 형식이나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뜨거운 납을 어딘가에 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틀도 없이 부어버리면 모양이 아주 자유롭게 나오죠. 이게 바로 노직입니다. 어떤 정해진 결과를 노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납을 붓는 사람이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고 성심껏 부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모두 다 옳다라는 거죠. 노직이 생각하기에는 분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정형적인 분배 이론에 따르면 즉 올바른 과정에 의해서 재산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정의롭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해도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회에서 단 한 명이 90%의 부를 가져가고 나머지 99명이 10%의 부를 나눠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형적이라는 것은 정해진 형식이나 틀이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하트 모양을 원한다면 하트 모양의 틀에 납을 붓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트 모양에서 조금 틀어지게 나온다거나 모자라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트 모양이라는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도 잘못 부어진 것을 다시 녹이고 다시 붓는 과정이 반복되겠죠. 공리주의나 롤스의 경우에는 일정한 결과를 지향하는데요.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의 쾌락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분배를 시도하겠죠. 롤스의 경우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분배를 정의롭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재분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형적인 이론을 따르게 된다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번에 저절로 사회 전체의 쾌락이 극대화되거나 약자들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더 내놓아야 되기도 하고요. 노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형적 이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형적 분배 이론은 개인의 권리, 즉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는 위험한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직이 롤스의 이론을 그렇게나 비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롤스와 노직이 차이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롤스와 노직 모두 절차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노직의 경우에는 최초의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서 발생한 소유는 그 자체로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최초에 나의 소유를 위해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동이라는 절차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이전받는 과정, 이 절차를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도 정의롭다라고 보는 거죠. 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초적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합의한 것은 그 자체로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롤스 영상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직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로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산을 소유했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 이후에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줬어요. 아주 정당하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이를 토대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그의 자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또 열심히 재산을 쌓았겠죠. 국가는 단지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만을 맡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생각이 있는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원할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패턴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자들은 계속 잘 살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투표하러 갈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해서 투표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물론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은 이 또한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직의 이론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을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배울 분배 이론들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직의 분배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롤스의 이론과 노직의 이론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져지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양한 분배 이론과 분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